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어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정원이 민간의 여론조작 조직을 별도로 운영해왔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이게 요즘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지 박근혜 정부 시절인지 일반인들 머릿속에 다 댓글 공작으로 머릿속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구분이 되고 또 다른 겁니다. 이번에 새로운 게 또 나온 겁니다. 한겨레 20일 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약하면 이번에 발견된, 그러니까 발견이 됐다고 할 수 없죠. 이거는 추적에 의해서 폭로된 플랫폼입니까? 뭡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기존의 뭡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의 댓글 여론 공작이 이미 생산된 기사나 포털에 유통되는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그걸 그렇죠. 이제 유통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영향력을 공작을 하려고 했던 것이라면 특정 기사에 대해서 정부에 유리한 댓글이 달리도록 하는. 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 밝혀낸 언론닷컴의 경우에는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는 단계로 온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보수 논객들이 생산한 콘텐츠를 아카이빙하는 형태로 한 곳에 모으고 일부 기사를 거기서 이제 새로 쓰기도 하고 이 기사가 SNS를 통해서 유통되도록.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기사를 언론을 통해서 만들어내기도 했다는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걸로 부족해서 자기들이 아예 기사를 만드는 플랫폼을 만들고 그걸 또 모아놓는 창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썼던 기사들 포함해서 보수 관련된, 그러니까 자기네가 유리한 정권에 유리한 관련된 기사나 칼럼 주장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이걸 거기서 뽑아가지고 이제 그렇죠. 링크를 걸어서 이제 댓글 작업을 한 단계 더 이제 업그레이드한 거네요. 이제 미디어 환경의 진화에 발맞춰서 국정원도 발전했다. 뭐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언론닷컴입니까? 네, 이름이 언론닷컴인데요. 국정원 민간 여론 조작 조직 알파팀을 이끌었던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가 2012년 대선을 3개월 정도 앞둔 9월부터 운영을 시작했고요. 국정원의 지시로 언론닷컴을 만들어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직전인 2016년 6월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제 국정원이 소위 이제 보수 논객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사이트나 뭐 아카이빙 그 자료들을 모아놓는 그런 플랫폼일 수도 있다.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게 아니라 이게 국정원 프로젝트였다라는 게 어떻게 밝혀졌죠? 알파팀의 한 멤버에게 김성욱 씨가 합류를 제안을 합니다. 이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김성욱 씨는 이 언론닷컴을 만든 분이에요. 홍보 담당자로 좀 합류를 해라. 근데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취재를 해온 결과 이제 그 알파팀 멤버 중에 그분이 제일 인터넷에 밝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이트 구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 알파팀 내에서도 제일 알파팀도 설명을 해주셔야죠. 짧게. 네. 알파팀은 국정원이 최초로 이제 댓글 여론 공작을 하는 것을 실험했던 민간 조직이고 김성욱 씨는 지금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밝혔듯이 외곽팀장 중에 한 명으로 활동을 그런데 했었는데요. 그 알파팀 중에 한 분이 김 대표에게 그런 제안을 하고 김 대표는 또 그 알파팀 중에 인터넷에 잘 알던 사람에게 당신이 홍보팀장을 해보지라고 제안을 했더니 이분이 이제 사이트를 좀 들여다 보니까 운영자도 없고 이게 어디서 운영하는지 돈이 어디서 났는지 돈이 어디서 나는지 뭐 이런 것들이 확인이 전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보수 논객 70여 명이 참가를 하는 사이트인데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죠. 알파팀이 이 언론닷컴이 어디서 운영이 되는 거냐. 돈 어디서 나오냐. 네, 물어봤더니 이 김성욱 씨 말이 나라 뒤집어지는 거 보고 싶으면 국정원에서 운영한다고 말하고 다니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알겠다고 했더니 김성욱 씨가 재차 너 이거 어디에 가서 말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닙니다. 함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당시에 이제 주고받은 카톡을 저희가 이제 입수를 했습니다. 직접 듣기도 했고 그게 카톡으로 남아있다. 국정원에서 운영한다는 얘기가. 별일을 다 했네요. 예. 근데 여기에 참여한다는 76명으로 지금 밝혀졌는데 어떤 분들입니까? 한국 사회에서 보수 관련한 글을 쓰는 분은 다 포함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보수 논객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조갑재 전 월간조선 편집장을 비롯해서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등이 확인이 되고요. 우익 논객으로 이름났던 소설가 복골 씨, 그다음에 지금 국정원과 뉴라이트의 가교 역할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양동환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송복 연세대 교수,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 전원책 변호사, 이런 분들, 그리고 지금 KBS, MBC 현직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하고 있는 강규영 명지대 교수, 김강동 나라정책연구원장, 조우석 평론가, 차기한 변호사, 이런 분들이 다 여기에 필진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다 국정원에서 하니 여기다 글을 쓰세요라고 제안을 받지는 않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개입 여부 국정원이 어디까지 개입됐는지를 어느 선까지 알았는지들은 확인이 필요한데 운영자들이야 뭐 알았겠지만. 네. 저희 제보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몰랐을 수 있는데 간접적으로는 모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중간책들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성욱 씨가 담당하는 76명을 다 섭외한 게 아니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여기에 합류했는지가 다 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국정원으로부터 직접 제안을 받았을 수도 있고, 뭐 어떤 분은 그 중간에 누군가가 섭외해서 한 5명 정도를 섭외했을 수도 있고. 근데 공장장도 아시지만 글 쓰는 사람 76명을 한 사이트에 섭외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네, 불가능한 프로젝트인데. 이거는 각자 소속들도 있고, 자기 이름값도 있고, 자기 홈페이지가 있는 분들도 있고, 사실 이분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건 불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 사이트를 저희가 이제 3,100개 글 정도를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분들이 모두 비슷한 사진을 다 여기다가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기획을 하고 작업을 했다는 건데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 자존심 뺀 분들이 뭐 이런 것들은 좀 해서 간접적으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했을 거다 이렇게 그 제보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이제 추정이군요. 네. 그 추정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는 게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미디어 영역에 있으면 다들 금방 이해할 텐데 이런 정도의 이름값이나 자기 이름을 걸고 활동하는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특정 매체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죠. 네.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한 발 옆으로 가서 네. 네. JTBC가 앞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옆으로 가는데 뒤로도 갑니다, 저희는. 네. 네. 점프도 하고. 근데 앞으로 이걸로 해야 되겠네. 한 발 점프가 좋네. 네. 점프 좋죠. 한 발만 가면 뭐 합니까? 네. 점프 혹은 비행 네. 해가지고 한 발 비행해서 두 발 다 떼고 비행해가지고 이게 확인되면 좋겠어요. 어떤 사항이 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목적성을 가지고 만든 사이트고 목적성을 어느 정도 동의하고 모인 분들이면 그리고 국정원이 직접 개입했으면 국정원이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끌고 가기 위해서 댓글도 달고 하잖아요. 네. 특정 사건이 있을 때 이 사이트에서 특정 주장의 글들만 쫙 나왔느냐. 네. 이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남아있는 글 3,100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네. 이 글이 증폭하는 시기가 딱 3번 있습니다. 3번. 이 기간 중에 언제냐면 대선 직전. 그러니까 대선 직전에 당연하고. 당연하고 그다음에 2013년 3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는데요. 이 기간에 갑자기 글들이 엄청 쏟아집니다. 그거 뭐 국정원 관심사니까 또 당연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2014년 이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해 말에 정윤회 씨가 이제 비선 실세다 이런 논란이 요거 중요하네요. 요거는 들어왔는데 그 3차 핵실험 이후에 좀 잠잠하게 운영이 되다가 이 시기에 갑자기 또 글이 확 증폭이 됩니다. 어떤 류의 글입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기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 정책을 막 홍보하는. 그러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패턴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때는 박근혜, 문재인, 뭐 안철수 후보에 대한 글들이 당연히 많고 3차 핵실험 때는 뭐 종북이라든지 북한 핵 문제 얘기가 많은데 이 시기가 되면 박근혜 정부의 당시 정책들 뭐 여러 가지 박근혜 정부 잘하고 있다. 네, 잘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글이 갑자기 이제 확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이네요. 지금 현재 김 대표는 인정하고 있습니까? 국정원으로부터? 김 대표는 국정원 외곽팀장으로 수사를 받은 이후에 아무런 연락도 받고 있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다각도로 그래서 이 사이트에 운영진에게 메시지도 보내보고 전화도 하고 뭐 했는데 일단 김성욱 대표와는 연락이 닿지 않고 이 사이트에 관계자들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뭐라고 합니까? 국정원은 2012년 대선 전후로 해서 너무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뭐 자기가 담당이 아니면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이것은 국정원이 한 것으로 보인다. 정도의 워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담당자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고. 네. 근데 그 국정원 저희가 취재한 국정원 관계자는 당시에 인터넷 팀이 있었고 인터넷 팀이 인터넷 언론이나 인터넷 여론에 대해서 지속적인 보고서를 올렸었고 최소한 2명 이상이 인터넷 팀에서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재밌었던 게 이 인터넷 팀의 변희재 씨를 전담하는 담당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희재 씨가 쓰는 글이라든지 활동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자들은 아이오라고 부르는데 그 아이오가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만큼 자주 활용했다는 얘기네요. 담당관이 그렇죠. 있었다는. 네. 저는 감시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감시도 하고 사찰도 하고 담당도 하고. 네. 저는 그 숫자는 제가 이기네요. 저는
5명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저하고 조진. 그 팀이 그 팀일 수도 있습니다. 이쪽은 감시하고 저쪽은 지원하고. 5명이 있었다고 저는 전해 들었는데 뭐 저는 사실관계는 확인을 안 해봤고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네요. 정봉주 의원이 이제 BBK 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됐어요. 그래서 좀 다들 면회를 갔는데 저하고 조진우 기자만 안 되는 겁니다. 모두 다 되는데. 면회가 자체가. 모두 다 되는데 이 두 사람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시 서울구치소장한테 항의를 했어요.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구치소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화에 방해가 된다. 뭐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뭐 무슨 말인지. 나중에 굉장히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예. 듣고 보니까 막 설득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교화에 방해가 되긴 되지. 애초 교화가 안 될 뿐이긴 한데. 뭐 이 언론닷컴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의 여론 공작이 진화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단서인데요. 그러니까 이전 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발맞춰서 직접 보수 콘텐츠를 생산하고 그리고 국정원의 공작 목표도 좀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실제 그게 지금까지 아까 그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이명박 정부 시절의 일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거는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일이고 오히려 진화하고 업그레이드였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얘기해 볼 수 있겠고 그 구체적 사례가 처음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정원 개혁위원회도 지금 이명박 정부 때 거는 여러 가지를 내놓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 때 거는 거의 안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거기까지 못 간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좀 진상 규명과 수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론 공작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보도. 알겠습니다. 그런 보도가 시작되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엔 더욱 업그레이드된 여론 공작의 사례로 첫 번째 등장한 게 국정원이 직접 보수 농객들을 다 모아가지고 사이트를 운영했다. 언론닷컴 아직도 검색하면 나옵니다. 지금은 폐쇄됐죠. 네, 블로그들이 나와요. 서브 블로그들이.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겨레21 김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2부가 바쁩니다. 정청래 의원이 직접 나오시는 바람에 순서들이 다 줄어가지고 자, 악마에서 언니로 바뀐 양지열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성전환도 아니고 그게 뭐예요? 악마에서 언니로 갑자기. 아니 악마가 꼭 남성이라는 법이 있습니까? 아침부터 당했네. 오늘은 당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하고 졸고 언니 있었는데. 악마로 해요. 언니 악마. 자, 오늘은 이겁니다. 갑자기 홍준표 대표가 좀 시간이 없어서 앞부분 정리하면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의원 간에 한판 싸움이 벌어졌어요. 네. 초반에 이거 약속 대련인가? 뭐 이런 또 한 번 이런 의혹도 있고 지금도 완전히 그런 그걸 완전히 질 수는 없는데 여하간 이게 처음엔 약속 대련했다 하다가 약속 대련이었을지언정 지금은 야, 잼만 내려고 했잖아. 좀 꺼냈던 그 무기들이 손으로 치는 게 아니라 좀 흉기를 가지고 때리는 정도가 됐죠. 다른 게 아니라 홍준표 대표가 지금도 재판이 계속 중인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잊어먹기 쉬운데 그러니까 성완종 리스트였죠. 2015년도에 고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남겼던 리스트에 한 사람이 이제 홍준표 대표고 1억 원을 줬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여기까지 다 알아요. 다 알고 오케이. 그러면 왜 1심에서는 유죄가 됐는데 이게 이제 무죄가 2심에서 돼가지고 1심에서는 이렇게 대법원에 가 있자 지금 했단 말이죠. 왜 지금, 일단 문제가 된 게 1심의 설명을 드리면 홍준표 대표가 그때 특별수사팀에서 그 몇 안 되는 기소 대상 중에 하나였던 이유가 증거들이 좀 나왔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송환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전달을 해줬다는 윤승모 씨 당시 경남기업 부사장이 돈의 전달자가 내가 있었던 줬다고. 거예요. 그리고 사건이 터지자마자 바로 이틀 뒤인가 인터뷰를 해서 사실 그런 일이 있었다고까지 고백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수사팀도 바로 수사에 착수했고요. 그때 경남기업에서 9,400만 원 실제로 인출돼 있었고 그다음에 윤승모 씨의 부인이 그때 국회에 데려다 줬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가장 심각한 거는 홍준표 대표의 측근들이 이 윤승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다른 사람이 받은 걸로 해라라는 식으로 회유했다는 녹취록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간접 증거들이 있었고 결정적으로 그때 일에 대해서 윤승모 씨도 상당히 자세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서 성완종 고 회장이 남긴 녹취록도 증거 능력이 있고 신빙성도 있고 윤승모 씨의 얘기도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1심은 1년 6개월 유죄를 선고를 했고요. 그런데 항소심에 가는데 다른 건 다 똑같아요. 다른 것도 똑같은데
이 윤승호 씨의 진술에 대해서 사실 1심 때부터 시도가 있었는데 계속 좀 기억이 완전하냐를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다. 4년 5년 전이기 때문에 윤승호 씨도 그 얘기를 해요. 나도 잘 모르겠다 어떤 거는. 이제 돈을 내가 어디 가서 전달했다는 건 알지. 예를 들어서 일시라든가 뭐 디테일에 좀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원에서 국회 현장 검증까지 가서 2011년도 그러니까 돈을 줬던 시점쯤에는 국회가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당신 그거 기억하고 있느냐. 기억 안 난다. 그것까지는. 그런 얘기들이 몇 개 나오니까 법원의 최종 항소심의 판결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검찰에서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을 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당사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2심에서 문제 삼아서 무죄를 낸 겁니다. 그렇죠. 내용은 똑같아요. 뭔가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는 게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게 아니라.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린 거는 주변 간접 증거들은 많은데 가장 직접적인 증거라고 꼽히는 진술이 뒤바뀐 게 아니라 그거를 믿을 수 있냐 믿을 수 없냐만 판단이 달라진 그렇죠. 거예요. 뭐 그건 이제 사법부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대법원에 갔는데 대법원은 증거를 안 따지니까 법리만 따지니까 여기서 근데 법리만 따졌을 때 지금 새로운 정황이 이제 등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국민의당 구용주 의원도 등장했고 서청원 의원도 등장해가지고 뭐 있다. 먼저 나온 게 순서도 이겼어요. 이거는 먼저 서청원 의원이 내가 당시에 홍준표 대표가 나에게 윤승모 씨 입을 다물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증거가 있노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홍준표 대표가 맞받아쳤죠. 아, 나 그거 4월 18일 날 전화한 거다. 이 4월 18일이 무슨 날이냐면 성한종 회장이 목숨을 끊은 게 4월 9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 인터뷰만 했었지 본격적인 수사나 재판이 있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재판 이루어지기 전에 왜 나갔고 그러냐고 항의한 거다. 뭐 신문사 하나 가가지고 왜 이상한 인터뷰하냐 이거를 항의를 했다라고 홍준표 대표는 반박을 했는데 거기까지가 1라운드고 갑자기 국감장에서 이용주 의원이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내가 녹취록을 갖고 있노라. 그런데 거기에는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돈을 전달한 사람들 전달한 분의 진술을 번복해달라는 본인에 대한 구명 로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녹취 파일인지 녹취록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있다라고 이제 나는 갖고 있는데 왜 검찰은 안 갖고 있느냐라고 또 검찰을 뜬금없이 쪼는데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그거 어디서 왔는지도 그렇게 여기서는 그걸 따질 일이 아닌데 저는 이제 보다가 너무 황당하죠. 어디서 왔을까 궁금합니다. 서청원 의원이 녹취록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요. 2014년, 2015년은 당연히 뭐 스마트폰 같은 거 다 쓸 때니까 녹취 쉽게 될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서청원 의원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용주 의원이 어떻게 그걸 무슨 인연이 있었어요? 서청원 의원하고 이용주 의원 사이의 관계가 아무 연결고리가 없어요. 어디 뭐 별도의 루트를 통해서 별도의 파일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용주 의원이 근데 검찰 출신이라고 해서 그걸 가졌다? 그럼 검찰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게 안 나오는 검찰에서 나왔나? 아니면 근데 그게 만약 검찰에 있었는데 그거를 법정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문제고요. 근데 여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뭐가 달라지냐면 진술을 근데 문제는 윤승모 씨가 번복을 안 했어요. 안 했죠. 끝까지 나는 줬노라 라고 내가 처벌을 받더라도 나는 준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근데 요즘에 이런 게 있는 거죠. 뭐냐면 홍준표 대표가 돈을 받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 진술을 뒤집어 달라고 그게 안 뒤집으면 왜 내가 해야 될 얘기를 다 하세요? 아 그래요? 하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홍준표 대표의 측근들이 전화를 걸어서 다른 사람에게 줬다라고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홍준표 대표 본인마저 그렇게 부탁을 했다라면 이건 아무래도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이런 게 아니냐라고 심증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대법관들의 심증 이거 돈 받은 거 맞는 것 같은데 하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판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따져봐라라고 항소심으로 되돌려보낼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법 이런 건 다 필요 없나 봐요. 이게 이 폭로를 한 사람들도 생각해 보면. 이 법적으로 중요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검찰에 내겠다는 얘기는 안 하시고. 아니, 그거는 이제 결정적으로 자기가 돋보일 때 혹은 이 국면이 이게 정치권이라는 게 정말 명백한 주장을 한 것 같은데 또 다른 정반대에서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걸 제법 그럴듯하게 주장해가지고 물타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적 국면에 등장하려고 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이영주 의원이. 이렇게 사법적인 처리를 더 우선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래서 변호사들이 안 되는 거예요. 뭘 안 돼요. 안 돼요. 정치를 하면. 그래 정치 안 할게요. 법이 더 중요하지 지금.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나오긴 나올 거라고 보는데 별게 아닐 수도 있어요. 파일이 들어보니. 사실 들어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초반부터 홍준표 대표가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전화를 했다면 지금 이영주 의원이 말이 사실이면 사실이면 위기입니다. 두 번 전화를 한 거죠. 최소한. 최소한 2번 전화하는 거잖아요.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영주 의원의 말이 그리고 실제 그런 물증이 있다면 홍준표 대표는 위기에 처해야 됩니다. 사법적인 걸 그러니까 사실 정우택 원내대표도 이거 대표 자리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살짝 발을 빼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